있습니다. 표회록을 알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고요. 또 이분이 이룩한 해양 문학의 세계를 다녀와야 한다라는 표현이 아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장한철의 표회록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 장한철의 생가터 복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콘텐츠 안테나에서 한번 주제로 콘텐츠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콘텐츠는 장한철의 표회록입니다. 과거를 보러 떠난 길에 바다를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감회가 깊어 이 이야기를 기록한다.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그중에 고전 산문, 어쨌든 전통시대 자료를 좀 보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라일보 기자 진선입니다. 지금 문화 분야를 맡고 있고요. 장한철 관련 글을 쓴 인연으로 이 자리에 초청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김세묘입니다. 한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 어떠한 옛날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정말 그 장한철의 표회록에 대해서 전문가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한철 표회록을 사실 제주도 사람이라면 어디선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그 애월 출신의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애월 출신인 거죠? 저도 애월이세요? 저도 애월이고. 애월읍이죠. 애월읍이고. 근데 애월에서도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청소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한철이라고 하는 이름과 어떤 표회록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담이 개발이 되고 곽지하고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장한철로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도 세우고 그 이후에 아마 급격히 인지도가 높아진 대중화가 됐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장한철이라는 이 사람이 예. 굉장히 천재였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천재라기보다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1770년 12월 그 향시에 장원급제 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본인이 이제 서문에 표회록 서문에 밝혀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향시에 몇 번 합격했다. 그런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제주도에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 한양 가라. 가서 이제 회시라고 하는데요. 문과시험 봐서 과거급제에서 훌륭한 인물을 대렴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국은 삼읍에서 여비를 댔다라고 나와요. 그 서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목, 대정현, 정의연에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주도 전체에서 장한철을 지원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기대가 컸던 인물이고 가서 이제 큰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전하러 가다가 이제 그렇죠. 표류를 하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이걸 볼까 말까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왕 보러 온 김에 또 본 다음에 떨어져요. 떨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주도 1등이었는데 가니까는 이제 33등 안에 못 들어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제어사가 내려왔을 때 보통 한 3명 정도 뽑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합격을 해서 맞아요. 거기서 합격한 다음에 다시 또 서울로 보러 올라가서 시험을 또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를 합격하죠. 그래서 여러 벼슬을 지내는데 지금 기록으로는 대정현감, 그다음 강원도 어디죠? 협곡 그쪽에 이제 현령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애월 그 지역에서 문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특별히 똑똑했던 유전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주도 도민들이 다 비슷비슷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전통시대 때 경계 중심이 그 서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축과 농사가 이 서쪽에서 제일 잘 됐어요. 게다가 바닷가 쪽에 해산물도 풍부했고, 그리고
그 애월읍 일대가 지금의 제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제주향교였죠. 근데 정의향교도 있었고 대정향교도 있었지만 정의향교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학생들이 있었고 대정향교는 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어떤 교육기관과 접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위를 확보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 장한철의 생가터가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어요. 네. 전시 공간도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랜 그 수건 사업이었더라고요. 애월 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러셨구나. 그런 장한철 표현록이 그 존재가 일찍이 그 법무사 법무문고로 정병우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어내서 독자들과 만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주 지역에서도 꾸준히 장한철의 표현록을 알리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장한철의 후손 그리고 애월 그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에 장한철이 후손이라는 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장시영 삼남서교 회장님이 그 2001년에 국립제주박물관에 장한철 표현록을 기탁을 하게 되고 2006년에는 영구 기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08년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한담공원에 그 애월읍의 그 애월 출신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장한철 기적비라는 게 또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2013년에는 한담하고 각지 있는 그 산책로를 장한철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또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애월읍에서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 생가타를 초가의 형식으로 우리 전통 민가인 초가의 형식으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장한철 전시 공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병우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어낸 그것까지 포함하면 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또 장시영이라는 그 장한철 후손이 국립제주박물관에 어떤 기증을 하면서 그거를 개인이 자산이 아니라 공유적인 자산으로 표현력을 알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시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월 주민들 정말 신나겠어요. 신나죠. 저는 애를 데리고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그 표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풍랑 만나서 떠돌아다닌 게 아니다. 이게 제대로만 이게 승화가 됐으면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유사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그 역사 유적이라고 하는 거를 애들한테 꼭 가르칩니다. 이제 장한철 표해록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장한철 표해록 하면 그 원래 표류기 하면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가 떠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실화다라고 제가 그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건가요? 일단 표류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근데 표류라는 것 자체가 가려는데 바다로 이제 흘러간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표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있어요. 제주도 역사 기록이 고려 시대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원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해요. 보통 중국의 명주, 지금의 영파 지역이죠.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흑산도를 거쳐서 진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가 하나. 직접 코스로 해가지고 지금 명월포 쪽으로 오는 게 하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표류 기록 그 전에도 몇 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부터 초반에는 이제 그쪽으로 내려와서 추자도를 거쳐가지고 제주도를 왔던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가장 많이 애용했던 코스는 이제 화북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화북하고 그다음에 추자도를 거치지 않고 소항군도로 바로 가는 이제 코스가 되죠. 장한철은 또 아마 소항군도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있는 노화도라는 곳에 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표류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 원인이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노를 젓거나 바람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바람이 순간 바뀌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약간 추가를 하면 그 출항일자가 1770년 12월 25일이에요. 출항을 해서 아까 그 진도 앞바다에서 바람을 만나서 밑으로 이제 표류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일 만에 28일에 이제 호산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호산도는 지금은 유구국도는 오키나와, 지금 명칭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지역의 무인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12월 28일 거기 도착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안남상선에 의해서 구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안남상선이 일본으로 가다가 이 제주 해역 어느 정도에 이게 떨어뜨려요. 그게 1월 5일입니다. 이제 71년, 1771년 1월 5일 날 거기서 이제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조그마한 배로 다시 올라오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청산도에 표착을 하는데 그게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청산도에 표착을 해서 6일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강진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회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90%의 어떤 분량과 의미는 사실은 13일의 표류입니다. 13일. 예,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청산도 표착 때까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내려오고 마지막 제주도에 딱 도착하는 날이 1771년 5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하면 약 130여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표회록을 130여일의 뭐 어떤 서사, 기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13일에서 19일 정도 20일 내외의 기록이 이 표회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9명이 갔죠. 그러니까 29명이 탈 정도니까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29명이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장성이라고 하는 사공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상인, 육지 상인, 그리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김서일과 장한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뱃사람들에서 총 29명이 갔죠. 29명이 갔는데 국산도에서 하고 안남에서 그 고초를 상선에서 고초를 다 당해도 이분들이 별탈 없이 잘 와요. 청산도 앞바다까지.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날 폭풍을 만나서 21명이 죽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거기에 따릅니다. 일단 처음에 과거 시험 보러 가서는 떨어지고 맞아요. 그죠. 왔다가 다시 가서는 붙었는데 그러면 아까 같이 갔다고 했던 저 김서일? 그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5월 8일 도착하고 나서 장한철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살아남았던 7명, 나를 포함한 8명인데 그 7명의 생활이 어떤지를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나요. 왜 그러냐면 2명은 병들어 있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4명은 이미 죽어 있고 1명은 한라산 남쪽에서 거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게 김서일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딱 나오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진으로 갔다가 남당포에서 헤어진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이고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제주도에 왔는데 3개월 지나서 가보니까 죽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풍토병을 얻어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장한철은 마지막에 제문을 지어주죠. 그 제문의 내용이 이제 후반부 끝부분에 이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유독 장한철만 멀쩡했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원래 건강하셨는지. 표회록을 위해서 사신 거죠. 표혈력이 그런 점이 조금 흥미로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표혈력이라는 걸 바다에서 뜻하지 않게 조난사고를 당해서 생존해서 쓰는 기록이잖아.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주인공 장한철은 죽지 않는다.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알고 있는데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한번 짚고 싶었는데 다른 표혈록과 다르게 장한철의 표혈록에는 그 후일담이 나오잖아요. 어떤 영화의 속편처럼 후일담처럼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로 대개는 끝나거든요. 다른 표류 기록인데 장한철의 표류록은 그럼 그들은 돌아온 그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문학적인 장치일 수도 있고 영화의 엔딩 장면 같잖아요. 이야기를 되게 잘 지어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장한철의 표류록 속에는 사실과 허구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되는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후일담 역시 정말 우리가 반전일 수 있잖아요. 와서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4명이 그거를 못 견디고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 그 새드 엔딩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4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명은 병들어 시름시름 있고 앓고 그러니까 있었고, 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슬픈 그 파국을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한철의 표현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다른 어느 해양문학 못지않은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극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로 따지면 장한철 표현이 진짜 이거예요. 진짜 로빈슨 표현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 뭐랄까 인생의 아련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표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와 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표혈액 같은 경우는 이 해양 표류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에 관련된 기록에가 돌아오면서 그런데 바다에서 어떤 공포,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담아낸 표회록은 장한체르 표회록이 으뜸이죠. 정말로 그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이고 18세기 후반에 19세기 초까지 이 서울 한양에서도 유행을 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알려졌던 작품이죠. 대부분의 표회록은 이본의 형태가 거의 없는데 장한철의 표회록은 왕명으로 해서 명령에 지어지지 않고 개인이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있었을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도 있고요. 저 제주 아까 박물관에도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문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거의 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작품. 그죠. 그리고 거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야담집, 청구야담이라든지 동의야담 이런 쪽에서도 그것도 이제 동의야지 이제 변형돼 가지고 이번엔 또 그래가지고 문학적 변형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뭐냐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구야담 같은 경우는 여성 독자와 중인층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도 해요. 그런데 그죠. 한글로 번역하는 한글본에도 장한철 이야기가 들어가요. 어쨌든 야담집에서 동야유집과 청구야담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18세기 후반 이후의 야담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장한철을 생각을 해보니까 신분 자체가 관리가 되기 전에 이게 썼었어. 그러니까는 아마 자유로운 생각을 정말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란 게 그 일종의 우리는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춘기까지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기간에 글을 썼고 그리고 제주도란 지역이 유교 문명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적 요소라든지 무슨 굉장히 산산요청인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날사고였다. 야생적 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훨씬 최고의 표현력이 훌륭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의 어떤 공포, 즐거움, 슬픔, 아쉬움 이런 굉장한 정서들이 들어간 것은 이 장한철의 표현력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장치도 곳곳에 이렇게 그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현대 소설 확실히 못지 않아요. 글을 잘 쓰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문필봉 들어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한철의 표현력을 보면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미륵신앙이라든지 마고신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주 민속도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미륵이라고 했지만 관음신앙이 좀 많이 나타나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친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섬지방 또는 해안가는 관음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관음이라고 하는 그 분력으로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제 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지방이나 어촌 지역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배가 막 표류할 때 진짜 바로 죽기 직전에 암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마고신앙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설문대 할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좀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냐고 하면 서해 바다에서 건너온 마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설문대 할망은 신격으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한테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 마고 장한철이 무엇을 보고 마고로 표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여성 시인에 대한 어떤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고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수도 있고 마고 신앙이 거기에 제주도에 이제 퍼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음 신앙이나 마고에 관련된 어떤 민속학적인 의미들, 또 하나는 이제 금기가 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신기루를 보거나 뭐 용오름을 보거나 이러면 바람이 일어서 이제 뭐 힘들다 이런 어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또 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뱃사람들만에 갖고 있는 금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장한철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들을 제대로
잡아내면 굉장히 좋은 해석들이 가능하죠. 거기에 그 병랑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인국도 나오고, 삼성 우리는 삼성 신화가 네네네. 이게 사실 땅에서 솟아나는 걸로 네네. 아는데 거기는 하강, 맞아요. 하강했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죠. 나와서 그것도 우리가 약간 지금 좀 다른? 신화, 삼성 신화와는 조금 다른 맞아요. 그런 관세음보살 그거 하면서 이제 해양에 다 나오는데 저는 그 관세음보살 그런 걸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뽀뇨 있잖아요. 뽀뇨 그럴 때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여인이 쫙 이러면서 맞아요. 예. 야, 파도가 싹 이러면서 딱 안정시켜주는 그 관세음보살은 딱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장한철 표혈에게서 이제 그 갈등 생기는 장면이 이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래가 처음 왔을 때 그래 있잖아요. 저거 고래가 이렇게 하니까 그 뱃사람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하니까 장한철이 관세음보살은 뭐 배 비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옆에 와서 아이 그 뱃사람도 아니면 지가 무슨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유교 사상하고 민간 사상의 갈등이 있는데 충돌하는. 예, 그러한 지점이 과연 제주도 말고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표면화되는 게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제주도 분위기가 제주도가 굉장히 야생적이고 날이라는 표현이 좀 날것이 가장 좋죠. 예, 날 자료죠.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했다. 예, 그러니까 유교화가 굉장히 더뎠다라는 것들을 이런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쓰기가 자유롭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한철 표현력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 같은 극적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죠. 많다는 거예요. 뭐 네. 예를 들면 해적도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바다와 사투도 벌이고 맞아요. 또 꼭 있어야 할 재미있는 그 이야기에는 꼭 있는 사랑 맞아요. 또 사랑까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마 이거 논문 쓰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제가 뭐 로맨스에 집중해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청산도에서 만난 조신영. 조씨 여인과의 그 하룻밤 사랑이죠. 맞아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인데 이게 그 뜨거운 사랑이면서도 사실 앞에 그 복선이 나와요. 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게 허구라는 게 놀라게 되는 게 그 파도 치면서 거의 중울동 말동했을 때 그 청산도에 가기 전에 꿈속에서 장하철이 까무러졌을 때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꿈속에서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청산도에서 만난 그 여인하고 얼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이 장한철의 표현력의 그 어떤 픽션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곱씹게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 더 많이 읽힐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인데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한철이 항상 거기서 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슴없이 자기는 어떤 여인과 처자가 있는 몸이었지만 처자가 있다는 게 그 표현력에 등장하거든요. 결혼했죠. 장한철에게는 뭐야? 이분이었어요? 아니 예. 첩첩 제도가 명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법적 불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있었음에도 그런 거를 표현력에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게 꼭 허구로만 볼 수 있을까? 장한철이 본인이 이름을 걸고 나는 청산도에서 그랬다라는 걸 밝혔다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죠. 저도 이제 선생님 글을 읽어봤었는데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조금 맞질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이거를 팩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즉 일기체라고 하는 기록문의 특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청산도 1월 6일 날 이제 표착을 하고 나서 엄청난 죽음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리고 1월 7일 날 해안가에서 2명의 제주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시신이에요. 그리고 3일장으로 지내죠. 1월 10일 날 장례를 지내줍니다. 제문까지 짓죠. 그런데 조신영의 사랑은 1월 11일 날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동료들과 진짜로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를 지낸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과연 이게 인간의 어떤 정서나 심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나는 그날 밤 진한 사랑을 나누던 그날 밤이 그 시부모가 내가 알기로는 그 여성의 조신영의 시부모가 제사를 먹으러 간 틈을 또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무리 봤을 때 이게 정말로 팩트였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좀 거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표착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죽기 직전에 소복 입은 여성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와 어떤 유사한 여성을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가 팩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청산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나의 정신을 좀 깨워준 여성, 나를 살면서 죽음에서 구해준 여성의 그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의 여성을 만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애월 주민으로서 그 빼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기본적인 현대문학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 요소들하고 위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도에 상륙하려 했을 때 이제 닷을 던졌어. 근데 보니까 이게 다시 불량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아웅다웅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표류했는데 야 이제 살았어. 물도 있고 뭐 전복도 있는데 그쪽에 진주가 있네. 아 또 있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해적이 나오네. 해적한테 다 털려. 그러다가 아 이걸 하다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엔 또 배를 쥐어서 가요. 그러다가 제주도다 해서 기뻐했는데 너 제주도 사람이었어?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청산도에 가는데 이걸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깨지고 있어. 그래서 아 이젠 죽었구나. 이거 친구 김서희라고 이제 밧줄을 묶으면서 우리 같이 죽자 하는데 아직 바닥이 안 깨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물을 퍼내. 그래가지고 상륙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마. 가다가 넘어져서 영화처럼 한번 뒹굴어. 그래서 가서 다시 죽을 똥 말 똥 다시 살아나고 다시 가서 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 이러한 위기와 결정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찬물과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는 그 몽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연출돼 있어요. 아무튼 읽어보면 재밌어. 근데 잠깐 얘기 나왔던 게 그 조씨 부인하고도 그 썼을 때 원래는 그 당시에는 애인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을 사랑 애자로 쓰지 않았어요. 그죠. 예, 정정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한철은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시녀와 자기와의 관계를 애지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사랑 애자, 어조사 지자, 정정자. 요거의 축약어이 애정이거든요. 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시녀와 자기의 관계를 정인으로 표현하거나 무슨 어떤 그런 거로 표현하지 않고 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저는 굉장히 놀랍고 이 사랑의 자가 남녀 간의 사랑, 즉 에로스를 표현하는 그 용례로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빨라요. 물론 이제 다른 자료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였어요. 저는. 지금 약간 불현듯 생각나는데 하여튼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정자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애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려주는 그 애를 쓰거든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신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그 단어라는 게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어렵게 찾았거든요. 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검색을 하면서. 그런데도 거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표회록의 애지정이라고 애정이죠. 맞아요. 딱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연회담이 나오면 표현력은 거의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렇죠. 연회담이 네, 나오는 표현력 자체. 연회담이 나오는 표현력 자체가 없죠. 표현력에 아예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세 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로 만들어봐도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한철의 표회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크게 뭐 과장할 필요 없이 그 첫 번째는 문학적 효과가 굉장히 이거 좀 어렵지만 문학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심리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이제 살아나갔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선을 확인하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자료예요. 이런 자료가 진짜 드물 정도로 훌륭한 자료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장한철 전시공간이 이제 3월에 어차피 개방한다고 하잖아요. 이 계기로 제주도 어떤 표회로 그런 표류 관련 기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삼방산에 일찍이 하멜 그 표류기 관련해서 뭐 관련 조형물이나 뭐 기념관이 세워졌지만 정작 제주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만난 그런 기록이나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담이라는 곳이
외지에서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장한철 그 전시 공간이 표류라는 그런 관련 기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공간으로 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그 장한철 표를 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리더라는 측면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현대를 보는 우리 사회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살면서 그런 위기가 없는 사람, 없는 사회 없잖아요. 근데 장한철이가 거기서 처음에는 뱃사공을 따라가지만 이제 파손되면서부터 해서 나중에 표류할 때, 나중에 보면 리더는 누구야? 이게 주인공이라. 장한철 그분이 된단 말이에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 사람이 리더로 나설 수 있었는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요. 그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어떠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바닥에 물을 퍼내지 않고 용왕님 나 잡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서 물을 푸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한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살겠지만 그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감정선을 잘 읽었기 때문에 그 좁은 26명 사회에서 네. 맞죠? 거기서 자기가 배를 처음 타보았을 건데 거기서 리더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시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회에서 역경을 맞았잖아요. 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성장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우리 선조가 떠나온 물길을 따라 한번 흘러가 봤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뭐 두려움도 일고 또 안도감도 들기도 했고 때로는 또 막 벅찬 감동까지 느껴졌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이 책 한 권이 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참에 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장한철의 표회록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